자, 그렇다면 이 정점을 알리는, 그러니까 아직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그렇게 정점을 찍게 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반등이 급등시킬 만한 요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거시경제 이슈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10일부터 11일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중 관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거시경제적인 관점, 지정학적인 이슈로 묶었을 때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부터 해서 양적 완화까지 우리가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모멘텀들을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9월 달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10월 달과 그리고 11월,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워낙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 향후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FOMC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향후에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건데, 결국은 전체 유통량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물량들이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이 유출되는지 그 근원적인 펀더멘털을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거래소 보유 물량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우량한 코인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공급의 긴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 거래소 물량들을 가져가는 것들은 기관 수요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커스터디로 옮겨가고 있는 그 추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량과 더불어서 실제로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즉 매도될 수 있는 물량들까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면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언급을 해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엔투 통화라든지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의 예비 자금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감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은 수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들이 또 들어오는 그 진입 구간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점들을 올해 말과 그리고 내년 초까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금리 인하, 거시경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다 가격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승의 요인이 네, 된다. 상승 요인이 되고, 기본적으로 주식보다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유동성 자산으로 아예 분류가 되는 비트코인, 그리고 유동성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알트코인, 이 두 가지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에서는 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악재가 있으면은 기관들이 유동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먼저 빼는 자산인데, 향후에 이 위험 자산 선호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작은 돈으로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자본들이 비트코인으로 먼저 향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이 흐름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그 급등하는 일들이 이제까지 반복이 되어 왔었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정점은 언제쯤, 또 어떤, 그러니까 결국 정점이 언제 끝나느냐는 그 어떤 신호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점이 끝났을 때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급등하는 거니까 이 신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이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과 그리고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있는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잘 오르다가 줄어들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좀 그래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분석들은 대세 상승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시장을 더 안전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같이 줄어들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안전한 조건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을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제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장세가 조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 또 조금 더 보기 쉬운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25를 만약에 하회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시즌,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힘이 있는 거고, 75를 상회하면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서 알트코인 쪽으로 자본이 실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을 대략적으로 50에서 한 6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구간들을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은 마무리가 됐다.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쓰신 책에서도 보니까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일단 장기 투자 관점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굉장히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지표와 어떤 수치들 그리고 사이트까지도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그래도 용이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조건은 시장의 어떤 원리들을 반대로 생각하는, 즉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 마인드들, 결국은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를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표상으로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크립토 퀀트라든지 뭐 코인글래스 같은 좀 우리가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 지표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겁에 질려서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면서 뭔가 차분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단기 보유자들이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시장이 극도 공포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포착되면은 그 시그널을 조금 더 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차트 관점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도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구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실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그런 지표들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 그 구간들을 감안하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시그널들은 어디에서 포착이 되느냐 하면은 RSI랑 가격 차트가 서로 반대되는 행보를 보일 때죠. 즉 추세가 이제 매도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들에 진입을 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가장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펀더멘탈의 상승 다이버전스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가격이 하락 추세에 보이면 펀더멘탈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펀더멘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럼 그 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시간이 좀 머지않아서 단기 미실현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말씀하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이 약간씩 달라진다고 이제 책에서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시점 어떤 장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 가장 효과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베어 트랩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트랩이라고 하면 가짜 상승이라면은 베어 트랩은 뭔가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을 좀 더 떨쳐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뭔가 교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 정도 되면은 올라야지 하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연을 시키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레버리지들이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뭔가 시장의 거품이 거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겠지라고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은 빠르게 또 시장에 올라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뭔가 베어트랩 장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중에서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가령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의 하락폭, 하방 변동성 폭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이번에 꺼 보시면은 조정 국면에서도 0.382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으로 가게 되면은 0.5 구간까지도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하방 이탈하는 그 순간들과 중요한 이 변곡점을 다시 터치하는 구간들, 그 구간들을 확인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첫 번째 바이더딥 전략이고, 내가 만약에 이 장세들을 조금 더 해소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체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로 아직까지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면은 또 귀신같이 조정을 해버리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데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전략들이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차트 관점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제 주요 이평선들을 회복하는 국면들까지도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 매수 관점에서는 또 용이한 매수 구간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